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3범죄 중에서 질문도 많고 실제 사건도 많고 판례도 아주 많은 사례인 배임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판례가 엄청 많아요. 판례가 엄청 많고 이거를 판례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뭐를 지금 준비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안 서는 죄 중에 하나가 이 배임죄이기 때문에 오늘은 판례들에 대한 지엽적인 소개는 쏙 빼고 기본적인 구성 요건의 체계와 주요 논점들에 대해서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 법정형은 횡령죄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이 그 근거가 되고 미수범도 처벌이 되죠.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배임죄 주체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예요. 타인의 사무처리자. 우리가 이거를 법에서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사무처리를 잘하는 신분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무의 타인성,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전형적, 본질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사무와 자기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라도 보다 중심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사무가 타인의 사무라면 여기서 배임죄 주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인의 사무가 재산상 사무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쟁점도 많아요. 타인의 사무가 재산상 사무에 한정되는지 그걸 넘어서서 일반적 사무에까지 확장되는지 해석론인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재산죄라는 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재산상 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시적으로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본질적 전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한정된다. 이런 취지의 판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그럼 이 사무 처리의 근거는 뭐냐? 여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 간의 계약, 위임 계약일 수도 있고 고용 계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겠죠. 법령이나 계약의 근거가 있거나 또 사실상의 경우도 있죠. 관습이나 조리나 사무관리나 이런 사실상의 상황에 의한 사무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사무 처리 행위가 강행 규정이나 민법 제103조와 같이 법 자체에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연녀한테 집을 증여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내연녀한테 집을 준다. 이거는 민법 제103조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집을 주기로 해놓고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죄 주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임행위를 해야 되죠. 이 배임행위라는 건 뭐냐면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하여금 또 본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가 배임행위예요. 그래서 배임행위, 임무위배행위, 이것은 사무처리자로서 신관계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실제 판례 중에 많이 있는 게 금융기관의 부당대출 행위 같은 거 있죠. 금융기관의 부당대출 행위나 영업비밀이나 기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가 될 소지들이 많은 행위예요. 이러한 배임 행위를 통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또 본인에게는 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가야 되죠. 법 규정에 재산상 손해까지도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한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치를 하고 있어요. 다만 참고로 꼭 그 손해가 현실화되고 특정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배임죄의 기본적인 틀이고 배임죄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내가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이익을 얻고
나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이 손해를 입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고의라고 부르죠. 고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은 아니고 재산상 이익이에요. 저번에 한번 제가 나눔 변호사다에서 횡령죄하고 배임죄 설명했었는데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 그래서 재물이 재산상 이익의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일반론으로 설명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임죄는 이득죄,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기 때문에 그 재산상 이익에 대한 영득,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뭐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배임죄가 목적범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을 수취할 사람이나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그 배임 행위의 과정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제 배임 행위를 하는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제3자나 그 관여한 자에게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배임죄의 특별관계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배임 행위에 관련된 사례들이 대법원 판례만 검색해봐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기업 자문이죠. 기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기업이니까 규모가 적은 사업장이라도 그 사업에서 대표죠. 보통 대표가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또는 임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자문 요청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다는 뜻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의 자금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게 과연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재산상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위배 행위, 시민측상 임무위배 행위를 해서 본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상대방에게 가하고 자기는 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각각 개별 논점마다 규범적 판단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배임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봤습니다. 윤세라 변호사의 나눔 변호사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